안녕하세요. 모두들 잠이 든 고요하고 어두컴컴한 늦은 밤. 마음이 뒤숭숭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글을 적어봅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새내기 시절에 만나 연인이 되었어요.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조금씩 적응을 해갈 무렵에 단체 미팅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수줍음이 많던 아내는 말수도 적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내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1대1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고 저 역시 아내에게 마음을 전했어요. 아내와 함께 자리를 옮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인상부터 좋았던 아내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고 그 뒤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다 차츰 여러 명의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아내와 더 친해지게 되었고 동갑인데다가 둘 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기에 금방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제 옆에는 항상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저희는 늘 붙어 다녔고 늘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았지만 금세 풀어지곤 했어요. 제가 훈련소에 갈 때에도 저를 따라와 제가 이발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으며 저를 보내주었어요. 군생활 동안에도 아내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매일 저에게 편지를 써주며 저를 기다려주었고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된 아내는 학생이 돈이 어디 있냐며 수수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되었다 생각했을 때 저는 아내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둘 다 워낙 검소하게 자란 환경 탓에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를 오래 해서 결혼을 해도 별다른 느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은 연애를 하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머리에 가방을 이고 뛰려 하는데 뒤에서 아내가 웃으며 우산을 씌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눠 먹고 겨울에는 뜨뜻한 방에 배를 깔고 누워 따뜻한 붕어빵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알콩달콩 신혼을 즐겼어요. 아이 없이 둘이서 좀 더 신혼을 즐기는 것도 좋았겠지만 다복한 가족을 늘 바래왔던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를 희망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의 재롱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반대로 이루지는 못했어요. 둘을 키우는데도 힘이 드는데 셋까지는 안 된다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열심히 살았고 아내 역시 양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며느리 노릇을 해내었어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나가 울며 안아달라고 매달리면 옆에서 잘 놀고 있던 다른 하나도 울며 안아달라고 하는 통에 아내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아야 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가 독감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도 입원을 하게 됐고 뭐든지 같이 하는 아이들 때문에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 둘을 챙기다 보니 아내는 늘 밤에는 골아 떨어졌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에게 늘 고마워했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내 몫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다 보니 어린이집이며 식비며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졌고 양가 아버님들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병원에 갈 일도 많아졌어요. 자식이 저희뿐이다 보니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한 번씩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 달에 벌어 한 달에 살다 보니 여윳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몇 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야. 이번 달에도? 아버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메꿀 수는 있겠어? 적금 넣고 있는 거 빼면 되긴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꾸 깨니까 돈이 모아지지가 않네. 조금만 더 고생해보자. 설마 계속 이렇게 하겠어? 애들 더 크면 돈 들어갈 곳이 많다던데. 걱정하지 마.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퇴근을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어려웠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달 일이었고 야간 업무를 하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차가 없어도 통근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늦은 밤까지 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차를 사게 되었어요. 아내는 얼마를 더 번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차를 사려고 하냐고 했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일을 하려면 차는 필수였고 또 내 식구가 이동을 하기에도 차가 있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차가 나오고 저와 아내는 안전을 기도하며 고사를 지냈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신이라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고사를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이들은 아빠도 이제 차가 있냐며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차를 사는 것을 반대하던 아내는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아이들이 잠이 드는 바람에 집까지 업고 오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차로 이동을 하니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다며 말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내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고 뒷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항상 저렇게 웃으며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난 후 늦은 밤까지 일을 했고 한 번씩 일손이 부족하다는 지인의 가게에서도 일을 도와주며 악착같이 벌었어요. 낮 동안에는 회사에서 온갖 눈치를 보며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 주말에는 마트 주차요원, 용역까지. 저는 일할 자리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돈도 벌었어요. 하지만 투잡이 기본인데다가 어떨 땐 쓰리잡까지 하게 되니 늘 피로와 싸워야 했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곤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과 마주할 시간도 대화를 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아내는 주말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냐며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인데 아이들이 더 크면 같이 있을 시간도 없다며 일을 줄이라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된 날 아내는 잠시 집을 비웠고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나눌 대화거리가 없어서 멀뚱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에 들어갔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윽고 외출을 했던 아내가 돌아왔고 그제서야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이웃집에서 받아온 반찬을 꺼내어 상을 차렸고 방으로 들어간 아이들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아이들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아내와는 그렇게 제잘제잘거리며 말을 하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에 저는 아내와 맥주를 한잔하게 되었고 제가 느낀 서운한 감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이제서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며 이렇게 된 것은 다 저의 잘못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게 어째서 내 잘못이란 말이야? 당신이 언제 애들이랑 놀아준 적 있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지. 내가 그래서 주말에는 일하지 말고 애들이랑 놀아주라고 했잖아. 나 좋다고 일한 거야? 다 지들 잘 키우려고 쉬지도 못하고 일한 건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유대관계가 없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생기겠어? 이래서 자식 새끼는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만들지 마.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당신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사실이잖아. 지금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돈은 누가 벌고? 그놈의 돈.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벌어야 만족을 할 건데.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봐.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말해 말자. 당신한테 내가 무슨 말 하겠니? 아내는 마시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있던 맥주를 들이켰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건만 지금 와서는 저희 부재를 탓하다니 갑자기 허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러려고 몸 아픈 것도 무시하며 열심히 일을 했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라도 일을 줄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저는 또다시 일터로 향했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웃을 일 없이 살던 와중에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아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시간이 없을 테니 지금이라도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하여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멀리까지는 가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가까운 근교로 숙소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저희가 가려는 날짜에 숙소가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는 가족여행에 아이들도 들떠 있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어 장을 보았어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들을 담다 보니 가득 한가득 물건이 담겨졌어요. 아내는 누가 보면 2, 3일은 있다가 오는 줄 알겠다며 다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두고 다시 덜어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다 먹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기어이 한가득 다 샀어요. 커피를 마시며 달리다 보니 금세 숙소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짐을 풀었어요. 초록빛 가득한 잔디밭이 햇살을 받으니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왔어요. 아이들은 서로 자신을 찍어달라며 포즈를 취하며 깔깔거렸어요. 이윽고 저녁이 되었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바비큐를 준비했어요. 아내가 야채와 찌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고기 구울 준비를 했어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아들은 자신도 해보고 싶다며 장갑을 끼고 나섰고 저는 한번 해보라며 집게를 넘겨주었어요. 아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고기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웠고 저는 먹기 좋게 잘라서 식탁으로 옮겼어요. 아내는 고기를 한 점 집어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해주었고 아들은 신이나 싱글벙글이었어요. 집에서 먹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도 숙소에서 먹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온 가족여행은 저희 가족에게는 뜻깊은 날이 되었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숙소에서 돌아온 저희는 아이들을 먼저 집에 내려주고 다시 차를 돌렸어요. 아내가 숙소에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가지러 가야 했거든요. 그리 멀지 않았기에 저희는 단둘이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갔어요. 가는 차 안에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여행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아내는 사장님께 지갑을 건네받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거의 집에 다가갈 무렵 제 뒤에 오고 있던 차가 갑자기 제 차를 들이박았고 저 역시 제 앞차를 들이받게 되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옆에서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고 다급하게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고 곧이어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저는 찰과상으로 끝났지만 아내는 고관절이 골절이 돼 재활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이 일로 저희 가족은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내가 하던 일은 고스란히 아이들 수술해야만 했고 아내는 아픈 몸이 된 걸 힘들어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일도 크게 반응을 했고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어요.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힘이 든다며 가지 않겠다고 철없는 말을 하며 속을 썩였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당신 일찍 들어와서 애들 좀 챙겨주면 안 돼? 나도 일에 있는데 어떻게 일찍 들어와? 지금 내가 건강한 몸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있잖아. 애들도 학교 다녀오면 지들 할 거 하기 바빠. 그럼 돈은 누가 벌고? 이 와중에도 또 돈 얘기야.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 그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됐어, 집어쳐.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죽어나가도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실 그래도 얘기한 건데 왜? 왜 이렇게 자꾸 어린애처럼 변하니? 원래 그렇게 생각 먹었겠지. 퇴근을 하고 들어온 저에게 아내는 하소연을 했고 저 역시 몸이 힘든 나머지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저희 둘의 다툼으로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저는 지금처럼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나 줄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미뤄놓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손발이 맞지 않았던 아이들과도 점차 역할이 분담이 되어 집안일도 척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내의 신경질도 많이 줄었고 재활치료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간다고 할 만큼 의지도 강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게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많아져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레 아이들과 어색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이 생활에도 적응이 되어가나 싶더니 저는 그동안의 일들로 인해 체력이 바닥이나 투잡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몸이 상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 거기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주야를 돌던 현장은 주간밖에 하지 않았고 어떨 때에는 그것조차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래된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니까요. 회사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어려워지자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많은 저는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어요.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자 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아픈 아내와 커가고 있는 아이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는 연이은 악재에 절망감에 빠졌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쉬어가라고 신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자며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 선물 같은 시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제 몸도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나이도 많을 뿐더러 짧은 시간대를 찾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출근을 했다가 돌아서면 퇴근을 했어요. 제일 바쁜 시간대에 하는 것이라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일을 해야 했지만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적당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를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직원 하나가 사람 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자 난처해진 사장님이 풀로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몸도 괜찮아졌고 몇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야 풀로 일하는 것이 더 돈이 되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아내의 재활 치료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상의를 해보고 바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저녁 식사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 저는 아내에게 식당 일을 물어봤고 거절할 줄 알았던 아내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혼자서도 상관없다며 오히려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하는 일 없이 병원에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하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을 전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풀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힘이 들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텼고 제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우선이었기에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면 약국에서 파스 하나를 사다가 어깨며 등이며 붙였고 가끔씩 머리가 아플 때에는 두통약을 먹으며 견뎠어요. 저에게 병원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두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해졌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검사를 통해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차마 가족들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픈 아내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또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가족들에게는 늦게 알리겠다고 다짐을 했고 식구들 앞에서는 아픈 티도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을 했어요. 1년 가까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아내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특히나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생기가 돌고 웃음이 돌았어요. 사로고에 당하기 전에 밝았던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내도 몸이 점점 회복이 되니 편안하게 입고만 다니던 추리닝을 벗어던지고 꾸미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바로 올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꾸미고 나서야 핀잔을 주었지만 아내는 병원은 가는 날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 아니라 외출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며 웃으며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장난으로 핀잔을 주기는 했지만 아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는 내심 좋았어요. 아내가 밝아지니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아내의 재활 치료가 끝이 났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기쁜 와중에 아내는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저에게 아내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서로 희생하고 배려해가며 생활해왔는데 완치가 되자마자 이혼을 하겠다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저는 아내가 준 서류를 박박 찢어버리며 2번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아내는 왜 고함을 지르냐며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서 자기는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면 누가 이혼을 해주겠냐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아내는 크게 아파보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며 지금껏 희생을 해온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어이가 없었어요. 희생을 논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나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해왔던 저의 희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희생만 이야기하는 아내의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거나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를 했거나 도박을 해서 전 재산을 날렸거나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숨겨가며 뒷바라지한 것뿐인데 지금 와서 아내가 이혼을 들먹거리니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고 저는 보는 즉시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씩씩거리며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며 이혼 서류는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으니 찢고 싶은 만큼 마음껏 찢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요구한 이후부터 아내는 집안일은 아예 손을 떼버렸고 하루 종일 어디를 다니는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챙기지도 않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지쳐서 이혼을 하자고 말하게끔 할 심산인 건지 아내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일터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소리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아내의 재활치료사가 멀끔하게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뜬금없이 저를 찾아온 재활치료사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아내를 그만 놓아주라는 얼토당토한 말을 들어놓았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제 그만 미진 씨를 놓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혼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사에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고. 우리가 이혼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평생 미진 씨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미진 씨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이루지 못한 사랑 지금이라도 이루게 선생님이 빠져주세요. 3년 동안 재활을 하느라 많이 지쳤을 미진 씨를 평생 편안하게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첫사랑? 위자료 5천만 원 드릴 테니 제발 미진 씨와 이혼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지금 내 아내와 같이 살 테니 나더러 꺼져달라는 소리야? 선생님도 보안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마음도 없는 사람 힘들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소란 없이 조용히 돈 받고 헤어져 주세요. 이런 미친놈이다 이날.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얼굴까지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매주 재활치료를 다니며 이놈이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오래전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첫사랑의 주인공들이 환자와 치료사를 우연히 또 만나서 그동안 서로에게 감정을 주고받으며 연인이 되었고 완치가 되자마자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불륜을 저지른 놈이 돈을 주겠다고 이혼을 하라고 직접 찾아오다니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치료사의 멱살을 잡아서는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며 또 찾아왔을 때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치료사는 제 발을 잡고서는 물고 늘어졌고 저는 치료사를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생겼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눈을 떴고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제 상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픈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는 아빠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아이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병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몸 상태를 듣고 나서도 이렇게 병원에 실려온 저를 보고도 첫마디가 이혼이라니. 아내에게 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내의 말에 저는 또다시 화가 올라왔어요. 아내에게 재활을 받으러 다니라고 그랬더니 바람을 피운 것이냐며 따졌고 아내는 마음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당당하게 나왔어요. 아무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내를 회유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고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서는 병실을 나갔어요. 아내는 머릿속에 이혼뿐인 여자였어요. 아내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들만 오고 갈 뿐이었어요. 엄마는 잘 있냐는 물음에 아이들은 잘 있다고 말을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괜히 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고 긴 병원 생활을 할 줄 알았던 저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집안이 휑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아이들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며 자기들도 어린애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든 것인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달려갔고 웃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치료사를 찾아냈어요. 화가 난 저는 다짜고짜 치료사에게 달려들었고 깜짝 놀란 치료사는 여기는 병원이고 환자들도 많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흥분한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런 말도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아내와 바람이 한 남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아내를 어디에다가 숨겨놓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불이 나게 쫓아들어왔고 저를 막무가내로 끌어내려 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사가 치료를 해야지 가정이 있는 여자랑 바람이 나서 왜 피우냐고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고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흐트러진 옷을 다시 정리하고는 남자에게 눈이 돌아 자식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아내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고 이혼을 해주겠다며 아내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카페로 나오라고 전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카페에 도착한 저는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자리에 앉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혼 소리를 내밀고는 앞에 있는 음료수를 들이켰어요. 아이들 걱정은 되지 않냐는 저의 물음에 아내는 말 못하는 어린애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 되냐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것인지 혀를 내둘렀어요. 남자에 미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것인지 예전에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던 그때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만나자고 해놓고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냐며 시간 없으니 서로의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미련 없이 서로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치료사가 들어왔고 아내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하며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어요. 치료사는 어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병원에서도 잘리게 되었다며 외투한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치료사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주겠다는 5천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앞에 있는 물잔을 들어 치료사에게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돈 봉투를 치료사에게 던지며 내 아내는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도 안 내니 거저 가져가라며 말하며 카페를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깨끗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아이들과는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아이들 역시 아내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많이 단단했고 엄마의 부재에도 불편한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어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몇 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거들며 건강관리를 했어요. 나이가 50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에도 아버지 눈에는 어린 자식처럼 보이시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난리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작은 텃밭에 파, 고추, 고구마 등 식구들 먹을 것을 조금씩 키우면서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이들이 내려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잠이 들고 예전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며 살았어요. 이런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걸 미처 알지를 못했던 거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기 앞으로 보험금이 3억이 입금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이혼한 아내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이들의 이모에게 연락을 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형부도 잘 지냈죠? 나야 늘 똑같지 뭐.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그건 그렇고 언니는 어떻게 된 거야? 사고로 다친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 폐회증 그렇구만. 장례는 잘 치렀고? 네, 형부한테 연락을 할까 했지만 못했어요. 언니가 자초한 일이라.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는 아니더라도 애들한테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마지막 가는 모습은 지켜볼 수 있게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사망보험금에 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애들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재현아 그 남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아니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지도 양심이 있으면 죽어서라도 하나는 애들한테 남겨주고 가야죠. 살아생전에 저와 아이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했던 아내가 죽었다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내의 배신에 그렇게 증오를 했었는데 모종도 없는 여자라고 욕을 했었는데 마지막 목숨값은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심란했어요. 보험금은 정말 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재혼한 그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인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얘들 미모는 언니가 애들을 위해서 남겨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다 쓰라고 말해 남겼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아이들도 아내의 소식에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저는 애들 이모에게서 건네받은 주소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남겨준 돈은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고 1년이 지난 후 아내가 남겨준 돈으로 아들은 장가를 갔고 딸은 가고 싶은 유학을 떠났어요. 며칠 후 아내의 산소를 찾은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며 거기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인사를 남기고서는 돌아갔어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아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아이들마저도 버리고 갔으면 끝까지 잘 살 것이지.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주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배신한 아내를 증오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인지. 오늘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늦은 밤 술잔을 기울여 봅니다.